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과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 연꽃입니다. 요즘의 일상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의 연속이라 안녕하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말이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날들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최경 홍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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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최경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걱정도 되고 맞아. 또 큰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틱한 이 세상 때문에 드라마는 보지는 못하지만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여유 있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책이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네네. 안온 작가라는 젊은 여성 작가인데 1인칭 가난이라는 그 기초 수급 생활자로서 20여 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 경험을 담은 책인데 21세기 젊은 이들이 겪는 가난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우리 임진각 가서 소풍을 즐기기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비 와가지고 못 갔죠. 맞아, 아쉬웠죠. 네, 제가 일요일에 저희 집 짝꿍이랑 같이 소풍 다녀왔답니다. 네, 자랑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네.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번을 약속을 해보는 걸로. 네. 덕분에 비 오는 헤일리도 좋았어요. 그쵸? 네네. 네. 좋았어요. 뭐든 좋아요, 저는. 그 빵집 이름 뭐였죠? 103 카페. 103 카페. 빵도 맛있었고. 네, 맞아요. 어떻게, 홍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원래 드라마 잘 보는데 드라마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근데 정말 다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폭삭폭삭 얘기를 해서 폭삭은 최근에 봤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나중에 본 케이스라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봄에 드라마 한 편이 그렇게 그야말로 많은 화제를 몰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 폭삭소가수다는 임상춘 작가하고 김원석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OTT로 방영된 거라 이제 저는 한동안 보지를 못했거나 안 했어요.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묵혔다 보는데 마치 아꼈던 책, 보고 싶었던 책을 이제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서 설렜죠. 이 드라마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인공들의 인생을 사계절로 묘사한 것이 감정이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당차고 야무진 소녀 애순과 현실적인 소년 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16부작이라고 그러네요. 네네. 방영 기간 내내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높은 인기를 지속했고 화제성이 높았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아들의 권유로 봤는데 그 드라마를 처음에 정주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제목이 폭삭소가수다인데 제가 그걸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폭삭 사가수다로 들은 거예요. 많이들 제목이 저래? 너무 이상한데? 촌스럽나? 네, 그래가지고 미뤄뒀는데 찾아보니까 폭삭 소가수다가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를 나타내는 멘트였더라고요. 그러게 제주도 방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임상춘 작가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이 그다음에 쌈 마이 웨이 맞아요. 박서준의 그 머리 그리고 김원석 감독은 나의 아저씨, 미생, 시그널 어느 거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다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었잖아요. 검증된 네네네. 감독. 그래서 작가하고 그 감독을 알자마자 시작했어요. 그래요. 믿고 봤죠. 맞아요. 믿고 봤죠. 저도 비슷했어요. 안 보고 계속 몰입이 안 되니까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다 보는데
난 안 봐야지 싶다가 그 동백꽃 필 무렵에 작가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치, 저도 그치. 보게 된 네. 케이스예요. 근데 맞아요. 이분이 익명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나는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름 때문에. 임상춘. 그래서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성별도 나이도 뭐 안 밝히고 활동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가 2017년경에 그 다른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공개가 됐대요. 2017년에 30대 초반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40대쯤 됐겠네요. 그런 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가분이. 그렇게 여성이라고까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동백꽃으로 그분 상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그때 밝혀진 것 같았어. 백상 받았나? 이게 그랬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드라마 쌈마이웨이 제작 발표회 당시에 밝혀졌대요. 그때였어요? 예. 하여튼 뭐 약간 익명성을 갖고 활동하던 작가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업과 삶을 분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좋지.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가 쉽죠. 맞아요. 여성, 나이 어린 여성.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보면 어떤 작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깊이가 그 다루는 인물 묘사라든가 주제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대단한데 하면서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보통 이제 만약에 젊은 여성 작가가 이제 이 글을 썼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베이스로 깔고 보통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죠. 이제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뭐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작품에만 그렇죠. 저 기대를 하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알게 돼서 이런 분이 쓰셨구나 싶어서 더 감동스럽고 그렇기는 하죠.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가 좀 길었잖아요. 맞아요. 16부작이나 요즘 되니까. 트렌드에서는 길었어요. 그러면 좀 긴 건데 뭐 그래도 별로 지루함 못 느끼고 봤다는 건 재밌다는 뜻이니까 혹시 이렇게 보면서 이 드라마에서 자기 각자 애정하는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땠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캐릭터를 하나를 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웠는데 저는 두 할머니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나문희 배우가 묘사하는 김춘옥이라는 외할머니와 그다음에 김용림 배우가 묘사하는 시할머니 박막천? 맞아. 네네네. 맞아요. 그 할머니 장면들이 몇 개가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애순이가 임신한 채로 가서 울잖아요. 뭔가 도와달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 꺼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왜 뭐가 어려워?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애순이의 마음을 녹여주고 나중에 애순이 그 관식이가 배를 살 수 있도록 쌈짓돈을 그 모아놨던 맞아.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어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표현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박막천 할머니가 이상하잖아요. 막 주술도 심하고 막 무당거 아니었어요? 뭐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뭘 뿌리기도 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그 박막천 할머니의 대사 중에 내 며느리보다 네 며느리가 더 똑똑하다 하면서 그 애순이의 진가를 그 편견 없이 받아주는 그 할머니의 모습도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것 같지만 어른의 모습을 상반되지만은 잘 보여줬다 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어때요, 홍우님은? 저는 뭐니 해도 그 말해 뭐해? 맞아. 이 드라마의 가장 필수자일 것 같아. 부산길 역을 맡은 그 최대훈 배우 맞나? 그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치. 네. 정말 어딘가에 우리 근처에 살 법한 그런 우리 아버지 인물인 것 같은 같아요. 인물. 네네. 저는 그분 연기 중에 다 지금 좀 지났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춤바람 나서 춤바람 났다고 해야 되나? 춤추고 나서 창문으로 뛰어넘는데 그 구두를 딱 들어드는 그 장면. 그 와이프에 떨어진 구두를 들어주는 장면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듯한 얼굴 표정이. 그게 왜 거의 마지막 회쯤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신발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맞아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부인이 도망갔을 때 약간 모래더미 위에 그 신발, 그쵸. 샌달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 있었어. 그걸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서 그 장면이 끝이 났거든요. 그랬을 때 난 느낌에 저 부인은 이제 죽었다. 이거였는데 마지막 회 가서야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신발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학시 아저씨의 사랑법은 저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감동을 줬어요, 그게.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분이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지죠. 네. 가장 흔한 그 당시 그 연세의 아버지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학시 아저씨가 더 친근하고 일반적이죠. 양관식은 이제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고, 근데 나는 양관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보통 못 가진 거에 대한 이렇게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적인 사랑, 그 받고 있는 애순도 부러웠고, 그래. 저런 삶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죠. 저는 양관식이 그 젊은 날의 그 양관식이를 표현한 박보검도 좋았고, 근데 도리어 저는 나이 먹어서 했던 그 박해준의 관식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연애 백과사전. 그 캐릭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양관식의 젊은 시절 박보검 씬에서는 딱 밥상을, 남자들만 있던 밥상에서 딱 돌아서는 그 순간, 애순이도 그 장면을 설명했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성인이 된 양관식은 저는 병원에서 애순이가 그 병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잘 못 알아듣고 맞아. 딸이 딱 오니까 필수라고 앞으로는 병원은 무조건 같이 와야 된다고 엄마랑 너무 그 사랑이 떠나는 자기의 삶보다는 애순이를 계속 걱정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서 계속 남편 찔렀어요. 저 봐라. 저것이다. 그 병원씬에서 자기는 그렇구나. 홍옥님은 늦게 온 딸을 막 혼내는 장면인 것보다 저는 더 기억에 남는 게 그 안내하던 그 접수받던 그 사람한테 가서 모를 수도 있지. 왜 화내요? 왜 기분 나쁘게 해요? 막 이러는 불친절한 그거를 저는 그게 그랬어요. 맞아.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그 불쾌함을 누르고 지냈잖아요. 그런 대접을. 그걸 갖다 그렇게 관식의 그 언어로 저렇게 표현해내는 것도, 이 드라마가 실생활에 얼마나 가까워.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명이 야단치는 거는 나중 문제고. 관식이, 그 관식의 삶을 표현하는 한 장면, 한 문장을 제가 찾는다면은 관식이가 이제 애순이하고 젊어서 헤어져가지고 배를 타고 코치랑 수영대회를 나가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코치가 너는 나가서 하면은 1등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너같이 독한 애를 못 봤어. 뭐 예를 들면 100바퀴를 돌으라 그러면 100바퀴를 돌아내는 그 노력을 너는 썩히면 안 돼. 막 격려를 해주는데 관식이가 뭐라고 한마디로 하냐면 그거 애순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100바퀴를 돌고 와야지 인정해준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 그것도 애순이가 시키니 내가 해내야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애순이한테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평생 간 거죠.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관식이의 삶은
애순이구나. 목표가. 근데 그게 가능할까? 부러워라 이거였죠 뭐. 거기에 젊은 그 잘생긴 청년 박보검이 그걸 표현해 주니까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러게 별 크게 이질감 없이 괜찮았어요. 맞아요. 너무 도시적이고 그런 인물이 그 박보검이. 근데도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염혜란 배우도 참 좋더라고요. 연기. 그러니까 초반에 그 드라마를 완성도 높여주고 맞아요. 한 방에 때려주고 갔어요. 제가 무슨 짤로 봤는데 엄지연 배우가 새어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배역을 줄 때 그 역이라고 하니까 나 그 엄마 하고 싶다고. 염혜란 역 하고 싶다고. 근데 감독이 그건 이미 정해졌다고.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염혜란 배우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럼 할 수 없지. 인정했구나. 그랬다는. 연기인이 인정하는 연기. 그렇지. 그 소리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 역의 엄지원은 조금 너무 도회적이지 않을까? 너무 여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역할에는 어쨌든 적정하니까 이제 준 건데 배우로서는 욕심나는 역할일 수 있으니까. 다들 욕심을 냈겠지 그 역할은.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드라마가 이제 감동을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 각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그 애순의 딸 금명. 금명이 아니라 금명. 금명인가요? 은명, 동명. 금은동. 금명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금명의 첫사랑, 걔네들 왜 7년을 사귀고서 헤어지는데 1년이 걸렸다는 박영범. 그 결혼까지 하려고 상견례까지 했을 때 상견례장에서 그러니까 애순의 남편 관식의 그 손을 보고서 그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기절을 했다는 그 박영범. 그 사람, 그 어머니가 왜 반대가 심해서 그 첫사랑이 깨졌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렇죠. 그야말로 아들에 올인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 그런 거. 너는 내 인생이고 그렇지. 내 전부야라고 했을 때 그 금명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영 누구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이 하여튼 박영식인가 박영범? 영범이. 맞아요. 영범이의 인생은 영범이 거예요. 어머니 게 아니고요. 근데 엄마는 자기와 영범이의 인생을 자기 아들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노년이 돼서 그 왜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들 영범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화를 내잖아요.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영범이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한테 하는 유일한 분노가 있죠. 결혼식 사진을 보세요. 그 장면. 여기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건 엄마만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범의 인생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머니로 인한. 근데 영범이도 어쨌든 자기가 판 구덩이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자기가 빠진 거지. 왜냐면 엄마를 벗어났어야만 지 인생을 사는 건데 그쵸. 엄마를 벗어나지 결국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수렁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헤어지기 전에 금명이하고 영범이가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명이가 하나만 택해. 맞아요. 엄마야 나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기 아빠는 관식은 애순을 택했잖아요. 관식은 인생 자체가 애순이야. 맞아. 근데 그런 그 장면이나 대사들이 지금에도 충분히 개입 가능해요.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엄마야, 나야. 그 말 해봤어요. 저도 신혼 때. 너무 충분히 어머님이 잘못한 상황은 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 근데도
그거 엄마를 놓지 못하는 그 리액션을 했을 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엄마야 나야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선택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 엄마와 나는. 결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그 가족 상담하시는 분이 며느리를 대할 때 그냥 내 아들의 내 자식에서 연결된 사람으로 오는 그냥 타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정한 거리를 충분히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건 없다. 효도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아들이 해야지 며느리가 할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굉장히 고부 갈등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 영범이를 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이로밖에 안 보이는 근데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왜 엄마들이 그게 이제 아들로 표현이 된 것뿐이지 딸한테도 그럴 것 마찬가지죠.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자식이 동일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범이가 일종의 엄마의 아바타잖아요. 그런데 그 아바타가 나 이제 그만 아바타 하고 싶어. 그만 이제 내 거 찾을래라고 해야 되는데 영범이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불행한 그 삶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한 게 거기서 처음이잖아요. 한 번도 엄마한테 반기를 못 들다가 여기 보세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요가 결혼식 사진에서 웃고 있는 건 맞아요. 어머니뿐이잖아요. 이게 나는 굉장히 이렇게 컸어요. 임팩트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스쳐진 어떻게 보면 긴 호흡에서 그게 잠깐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엄마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게 부모가 잘못은 한 거잖아요. 행동적으로 내 아들이 선택한 그 며느리감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건 아닌데 아들도 저는 좀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가? 그 엄마에게? 길들여졌다고도 봐야 되고 어쨌든 아들이 감당하면서도 극복해야 되는 거는 아들 몫이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을 놔줘야 되는 것도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극복일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자식하고의 이제 끈을 좀 약하게 해주고 엄마로서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둘 다. 각자 엄마의 위치에서 자식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두 캐릭터는 극복을 못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다 감내하는 거지. 저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힘듦을. 결국 영범은 끝까지 어떤 아내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니 부인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입장이었을 부인도 것 같아. 그 앨범 사진에서 웃지 않고 있잖아. 그건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 같으면서도 그렇게 인생의 맞아요.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깨뚫어보는 게 작가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 소품 하나가 느낌을 확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이. 그건 이제 연출가의 이제 힘이었을 그쵸. 것 같고. 대사나 맞아요. 이런 거는 작가의 힘이었겠죠? 예, 맞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면들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할머니하고 애순이의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아까 그 말한 것처럼 할머니가 많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외할머니가. 맞아요. 그런데 한마디를 딱 던지면은 그 상대방을 마음을 폐부까지 녹여주는 그 말을 해주시잖아요. 큰 위로를 주는 표현들. 그리고 또 애순이 엄마 이름이 뭐지? 여메란이 했던 예순이 엄마가 죽기 전에 영정사진을 예쁘게 하고 하는데 며느리를 이렇게 치장을 해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중에 딱 한 번만 내 딸이 어려우면 도와주소. 나한테 이렇게 해주듯이. 그게 그 장면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할머니가 유념하고 있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쌈짓돈을. 그죠. 정말 숨겨뒀던 쌈짓돈을 주면서 배를 사라. 그죠. 돈이 어디서 났냐 하면 복권이 됐다고 해라. 그거 보면서 그 남은이 그 배우가 이제 대사에 내가 잠깐 그게 인상 깊어서 찾아봤는데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부모는 죽으면 하늘로 보내는데 자식은 죽으면
여기에 살아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만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큰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 살고 그 큰아들의 자식이 내순이 그러니까 아픈 손인 거지. 그 할머니한테는. 그거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희경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고두심이 그 자식들에게 아픔을 느껴가지고 가슴에 치매도 오지만 가슴에 빨간 약을 바르는 내가 그 장면. 얘기했잖아. 그거 빨간 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가진기를 바른다고. 나 연식이 너무 느껴지니까. 인상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언니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연꽃님은 영범이 예, 그 가족 사진, 결혼 사진이죠.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채경님은 할머니와 애순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본 지가 좀 돼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건 보고 있는 나인데 손끝까지 저리다는 거를 몇 번 경험 안 해봤거든요. 영상 매체를 보면서. 근데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손끝까지 막 아리면서 정말 그 가슴이 아프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폭삭에서 한 3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도 내지 않는 그 흐르는 눈물과 막 손끝까지 저려오는 그 가슴이 아프다 이게 인생 들어 정말 아빠 엄마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없었는데 그게 정말 그 폭삭에서 그렇게 감명이라고 가슴이 아픈 장면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드라마가 참 가슴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 그 사람들이 매회 울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서. 그런 울림이 있는 드라마고 되게 좋았는데 제가 어떤 오픈 채팅방 좀 30, 40대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명이가 너무 이기적이다. 가족 이기주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역사적인 부분을 너무 적게 배분을 했다.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봄이었잖아요.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울면 좀 시원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드라마의 역할이 아닐까. 너무 많은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물론 역사를 좀 더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금명이가 서울대 갔던 그 시기가 6월항쟁 그때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루기엔 좀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 기사가 있는데 금명이 서울에 입학한 1987년은 6월 항쟁이 있던 해이고 금명이 일본에서 돌아와 복학한 1990년대 초반은 여러 대학교에서 분신하는 학생들이 속출한 분신전국이 이어지던 때다. 그러나 금명의 시간은 그것과 무관하게 흐른다. 드라마는 인물이 살아온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용도로만 과거를 활용하되 공적 역사와 사적 역사를 연결하진 않는다. 바로 이 점이 폭삭 속았수다가 1960년대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가족의 일대기를 그린 방대한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생을 다소 납작하게 만들고 가족에만 반복 재현하는 원인이 된다. 현대사와 무관하게 흐른 애승과 금명의 개인사는 보편적인 여성 서사로서도 사회적 의미로서도 확장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긴 하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럴 때는 개인적인 전제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의미에서 내가 보는 드라마를 찾는 관점, 그거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령 그 드라마의 주제가 역사성을 많이 끼고 있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역사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좋은 어떤지. 그런데 그냥 휴먼 드라마다. 사람의 어떤 그 심리 묘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그냥 그리는 드라마다 정도의 주제를 작가가
애초부터 기획하고 한 드라마면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비평문을 보면서 저거는 비평을 위한 비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 그냥 가볍게 볼 수 있고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룬 거잖아요. 거기에 꼭 사회적인 문제가 들어가야만이 그 작품이 완성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왜 그 생선 싸는 신문지에 그 언뜻 비춰지는 역사들 조각들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한 면을 그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시절에는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걸 갖다가 꼭 펼쳐져서 요랑쟁의 그 최루탄 가스를 꼭 맡아야만이 그 시대를 꼭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 드라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분한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그렇죠. 예. 충분히 그렇게 느끼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엄마 폭삭 봤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뭔데?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저런 착한 아들. 그런데 얘가 어려서부터 저랑 드라마를 자주 봐서 드라마를 우리 둘이 즐겨보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냥 한마디가 지나가는 소리로 전화로 엄마 고생 많았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뭉클. 네. 그래서 그랬더니 나 드라마 보면서 엄마 아빠 많이 생각해? 추임새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너무 다정하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근데 그런 보면서 아들이 잠깐만요. 그런 아들이 장가가 안 되니까 약간 섭섭하겠어요. 마음을 비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정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저는 뭐 많은 거를 거기에서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논점을 찾지는 않고 엄마를 또 그려봤어요. 엄마의 삶을. 나의 엄마. 그렇죠. 이제 완전히 늙어 나이 드신 엄마가 다들 경험하신 것처럼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자식으로서 조금 더 이제 교육적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엄마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오늘 또 전화 받으면서 성질을 좀 냈어요. 딸과 엄마는 맞아. 애증의 관계인가 봐.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나와 아들의 그 관계를 한 번 더 보고 또 엄마를 다시 이해하고 엄마의 삶을 인정을 더 해줘야겠구나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드라마였나 그렇죠. 사실은 봐요. 이보다 더 많아요. 장면들이. 그렇죠. 네, 시간이 짧아요. 맞아요. 촬영도 좋았어요. 굉장히. 그죠. 그것도 사실 언급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 너무 길어질까 맞아요. 못해요. 우리 2부로 또 한 번 더 할까요? 그 한마디만 더. 그냥 해요. 사연이 참 슬픈데 애순이하고 학교에 갔다가 엄마가 어디서 그 옷을 하나 빌려 입었는지 그 양장을 차려입고 엄마가 제주도에 그 해변가를 둘이 걸어오는 그 장면. 그게 아마 봄이었던가 봐. 그지? 굉장히 예쁘게 그 화면으로 담아내서 여메란이 표현하는 엄마는 투박했는데 그 양장 입은 것도 촌스럽고 나름 멋을 낸다고 했는데 근데 묘하게 그 배경하고 잘 어울렸어요. 두 사람의 그 그림이. 그래서 맞아요. 정말 영상미가 좋아요. 맞아요. 그 시대 배경 자체가 금명이가 저보다 3살 위 정도니까 비슷한 시대잖아요.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나 뭐 했지? 이게 조금 그려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추억을 돌아보는 그런 드라마도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드라마가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한 편의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좋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좋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음도 몰랑몰랑해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특히나 시선이 따뜻한 작가의 드라마는 더더욱 좋아요. 맞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해요. 맞아요. 좋아요. 좋은 기회였어요. 어때요, 공학님? 네. 좋았어요. 이 수다 끝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든 시기에 꼭 사람에게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또 드라마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 그쵸. 그냥 그런 위로들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힘들 때 넘어가게 되고 하니까 이런 드라마가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잘 보고 잘 위로받았습니다. 맞아. 이 시기를 잘 넘겨보고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 화이팅. 마무리하셔요. 마무리해야지. 지금까지 즐거운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삭 속았수다. 이하 동문. Me too.